나는 크크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또 쓰고, 또 애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처녀총각이 사귈 때 옛날 북한에서 뭐 오빠야 자기야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은 다 자기 친한 남자를 보고 오빠 이렇게 부르고, 아무개 동무, 아무개 동지 이런 표현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점점 민심은 한국으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옛날 지난 소련과 동유럽이 무너질 때와의 주민들이 우식 상태를 비교해 보면 북한 사람들이 그때보다 오히려 훨씬 더 한국이 발전된 자본주의 현실에 다가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세 번째, 이동의 자유입니다. 북한 사회는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엄금했습니다. 만약 누가 평양에 올라와서 내가 일하고 싶다. 절대 못 올라옵니다. 자기 거주지를 벗어 못 나겠어요. 이동의 자유와 정보 유입의 차단 딱 막아놓고 해당 거주지에서만 움직이게 한 것이 북한 사회인데, 이러한 시장경제 장마당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동의 자유, 이 체계가 무너지겠어요. 돈을 벌자고 돈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소들에서 먹고 살아야 하겠으니 점차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실어 나오는 운송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북한에서 어디 이동하려면 통행증을 떼야 하거든요. 통행증을 떼지 않고 돈만 경찰들에게 찔러주고 자기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곳을 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야 장사가 됩니다. 손전화를 물어봅니다. 너네 지방에서 쌀 한 킬로 얼마 해? 쌀 한 킬로 지금 1,000원이라고. 여기는 지금 1,200원인데 금방 달려가네요. 누군 곳으로 가서 누군 곳에 쌀을 좀 비싼 데 가지고 와야 돈이 됩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내륙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합니다. 거기서 지금 소금 한 킬로 얼마냐? 소금 한 킬로 지금 1,000원이다. 그럼 바닷가는 소금이 묵지 않겠어요? 바닷가 소금 생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금을 메고 소금이 있는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민들을 엄격히 이동을 막아놓고 유지되던 북한 사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이동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김정은의 아킬레스건은 뭐냐? 이러한 북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책 부재. 이것이 바로 지금 김정은의 아킬레스건 세 번째입니다. 웅당 원리적으로 되자면 어떻게 되느냐? 김정은이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해당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내놓고 현 북한 사회를 김정은이가 지도자로서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중국 보십시오. 중국이 지금 오늘 현재에 도달한 것은 등소평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정책을 바꾸고 등소평이가 앞장에 서서 중국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결국 아직까지 있는 것이죠. 농민들한테 땅을 놓아주라. 다시 등소평이가. 그리고 등소평이가 사회주의 사회에서 평등은 있을 수 없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능력껏 잘 살 수 있게 체계를 뜯어고쳐라. 이렇게 지도자가 직접 앞장에 서서 중국에서는 법률을 뜯어고치고 농가주권 놓아주고 또 개인이 사회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게 법률적 구조를 등소평이가 나서서 다 뜯어고치며 나갔습니다. 이렇게 돼서 등소평이가 중국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고 추락되었던 중국 공산당의 지위는 다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왜 저렇게 못하냐? 중국처럼. 공단 김정은에도 저렇게 등소평처럼 내가 한번 좀 북한 사회를 이거 개혁을 지금 장마당 통해서 다 돌아가고 있는데 북한 법률을 현실정에 맞게 능력이 되면 누구나 장사할 수 있게 하고 능력만 있으면 편의점도 운영하고 식당도 운영하고 택시도 운영하고 이렇게 뜯어고치면 생활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을 내고 제각기 자기 능력에 맞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든다면 지금보다 북한 사회는 훨씬 더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김정은이가 이걸 못하냐? 김정은이가 몰라서? 아닙니다. 김정은은 다 압니다. 지금 현재 북한 실정이 자기 의도와 북한당, 노동당의 정책과는 관계없이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이걸 지금 자기가 걷잡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걷잡아야 되겠느냐?
그럼 왜 정책을 못했느냐? 가령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의 후광 속에서 지금 집권하고 있습니다.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흉내내러 갑니다. 김일성의 흉내내러.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현 북한 실정에 맞는 시장경제 정책을 도입한다고 하면 결국 제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렇게 연재해온 사회주의 경제리론을 손자가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등서평한테는 이게 가능했어요. 왜? 등서평이가 모택동의 정책을 부인하고 사개의 새로운 정책을 내놓은 것은 등서평의 집권에 오히려 더 공고하게는 됐지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세습통치 사회인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자기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뒤집어 엎고 자기 정책 비전을 제기하고 북한 사회를 뜯어고친다면 정당에는 제가 굴러떨어지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현 수령의 신격화에 기초한 북한 사회를 시장경제에 기초한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지도자가 서 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에 의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겠는데 지금처럼 김정은이가 하루아침새에 나타나서 이 거리 다 허물고 뭘 지어라 저 공장 허물고 이거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시장경제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지도적 지위와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김정은대로의 출로를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출로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공포정치입니다. 조금이라도 이단적인 기질이 보이거나 자기에 대해 눈빛만 좀 달라도 무자비하게 처형합니다. 그것이 비록 지난 시기에 자기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동료였던 자기의 고모부든 가리지 않습니다. 김정은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숙청과 처형의 이 수단, 이 칼을 쓰는데 내가 주저한다면 그 칼이 되돌아서 내 목에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주저 없이 사고만 동향도 무자하게 지나가고 무자하게 죽입니다. 그 죽이고 죽이는 그 수단과 방법은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군 지휘관 장성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총참모장, 인민무력부장, 사신고사청. 사신고사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군대에 있는 장성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사신고사청은 비행기를 쏘라는 총인데 이걸 놓고 사람을 쏩니다. 그것도 군 장성들을 다 불러다가 앉혀놓은 자리에서 쏩니다. 왜 이렇게 쏘겠습니까? 사신고사청에 사람이 맞으면 시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매놓았던 말뚝 주변에는 살덩이만 남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죽는가? 이 잔혹함을 군 장성들한테 보여주어서 그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조그마한 싹도 씌우지 못하게 무자하게 사전에 눌러버린다. 이것이 바로 김정은의 공포선행 정치입니다. 두 번째, 지금 무자비한 핵 질주입니다. 여러분이 김정은이 올라가서 2013년부터 핵 개발에 공개적으로 나서고 지금 미사일 개발에 지금 총 올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김정은이 저렇게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지금 저렇게 집착해서 저렇게 미친 듯이 저렇게 나갑니다. 여기에는 김정은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분들이 군대에서 오랜 기간 공부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북한의 4대 대남 군사전략. 4대 대남 군사전략 첫 번째는 선제기습입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상용 무력을 이용해서 불의에 기습하고 속전속결한다. 속전속결. 세 번째는 정규전과 게릴라전 배합. 네 번째는
미군 중문 무력 차단. 이것이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4대 군사 전략. 그런데 현재 북한이 이러한 정전, 김일성과 김정일이 만들어 놓은 4대 군사 전략 위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 이제는 치를 수 없다는 걸 김정은도 알고 있고 또 군사지휘관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초 이전 소련이 붕괴된 이후 오늘 현재까지 거의 20여 년 동안 자기의 상용 무력을 현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행기, 물론 비행기 대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비행기가 얼마나 노후화된 비행기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한이 무력 시위 때마다 가지고 나오고 있는 땅크 장갑차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노후화된 것인가. 여기에 더 나아가서 수십 년 동안 비축해 놓은 전략 물자, 식량, 연료와 같은 이런 전략 군사 비축 물자를 지난 20년 동안 너무 경제가 힘들고 군대에 보급이 되지 않아서 조금 군대에서 꺼내 쓰기 시작한 것이 돌아가는 말에는 20%밖에 안 남았다. 또 어떤 자료에 의하면 한 30%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태에서 북한이 정전의 전략대로 한국전쟁을 치를 수 있다. 이것은 군사지휘관들 자체가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한국군의 전력은 북한의 대비도 되지 않을 만큼 현대화됐습니다. 이 사실을 북한군 지휘관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북한 경제는 이렇게 지금 현재 방대한 120만에 달하는 북한 무력을 지탱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적은 자금을 투하해가지고 가장 큰 군사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오직 핵무기밖에 없습니다. 적은 자금으로 핵무기를 생산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의 주요 군사 전략 거점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로서 한국 전체를 다 불바다 잿가루로 만든다. 이것이 지금 김정은의 군사 전략입니다. 이런 조건에서만 북한은 앞으로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정상적인 정규전은 이제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두 번째, 왜 그럼 저렇게 미사일, ICBM, 미사일에 집착하느냐? 북한에서는 이 전법을 R전쟁이라고 합니다. 포탄 R. 그래서 포탄이라는 말을 빼고 R. 앞으로 땅크나 장갑차 이게 아니라 포탄을 많이 생산하고 이 포탄을 핵무기, 생화학무기로 해서 남한이라는 이 실체 자체를 다 초토화, 물바다, 사람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방법. 그래서 R전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럼 이 ICBM에 저렇게 집착하느냐, 북한이. 앞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여기에 미군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북한 자체도 순간 초토화돼서 북한도 없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미군이 개입을 차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미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는가? 남북끼리 붙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륙간 탄도, 핵무기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만약 전쟁이 다가올 순간에 미군은 나가라, 한국에서 개입하지 말라. 그러면 이 핵무기로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로스앤젤레스를 한두 개는 날려보내겠다. 이렇게 한 조건에서도 미군이 과연 자기 큰 도시의 한두 개가 잿가루 되는 걸 수용하면서도 한국전쟁에 개입하려 하겠는가? 북한은 ICBM과 핵무기가 있으면 미군을 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본 베트남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북부 베트남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미군을 빼놓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미군이 아마 끝까지 남부 베트남을 밀어주었더라면 아마 베트남, 북부 베트남 공산군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ICBM에. 그러면
다음 문제는 무슨 문제가 제기되느냐. 북한은 그럼 어느 때를 자기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적기로 보느냐. 지난해 5월에 있은 당제 7차 대회에서 북한은 2017년 한국에서 대선이 진행되고 미국에서 새로운 정권 인수 과정이 진행되는 2017년을 북한의 아이스베인 개발과 핵 개발에 가장 적중한 기회로 봤습니다. 2017년 말까지 이것을 무조건 다 끝낸다. 이겁니다. 왜 그러면 여기다 붙느냐? 북한도 압니다. 지금 현 대북 제재가 계속되면 이걸 자기가 지탱하지 못한다는 걸. 지금 내부가 이렇게 불안하고 경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주민들과 당국이 지금 계속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빨리 제재를 끝내고 경제를 회생시켜야 김정은도 자기가 장기 집권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지금 제재를 해제하느냐? 바로 핵무기로서 대북 제재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는 것은 자, 우리가 핵시험 계속하고 ICBM 실험하고 이렇게 하니 미국과 한국한테 얼마나 이게 골치 아픈 일이냐. 그러니 허상 타협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과거를 인정하고 이제부터 현재 북한이 도달한 현 주소로부터 출발점으로 핵 협상을 하자. 북한은 우리가 핵시험도 더 하지 않고 ICBM 시험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서 미국과 한국은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고 우리한테 지금까지 가한 제재를 풀고 개성공단, 일광산 관광 등을 다 재개해라. 그러면 한반도 정세도 안정되고 너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냐. 이런 길로 가자. 이거의 북한이 계산입니다. 또 현재 김정은 정권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가능하다고 보느냐. 한국 지난 시기 정치 역사를 들여다보면 보수가 올라가든 진보가 올라가든 새로 올라선 정권은 항상 이전 정권과의 정책적 차별을 시도한다. 이것이 북한의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대선에 대해서 올라간 대통령은 김경 이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덮어놓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시도할 것이다. 결국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이다. 이걸 이용해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 동결, 추가 미사일 발사 시험 동결에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지, 제재 해제를 맞바꿈하자. 문제는 북한이 지금 제기한 이러한 제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조하고 그 길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문을 보겠지만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지금 올라갔는데 미국 내에서 유명한 대북 정치의 전문가들 또 지난 시기에 미국에서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던 전 국방장관 페리 등 이러한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결 방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발전될 것은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저는 이런 단계적 해결 방안을 반대합니다. 만일 우리가 북한의 요구대로 이런 단계적 해결 방안에 동의한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러면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 임시 동결돼 대북제재 군사훈련 중지를 만들었다고 봅시다. 이런 타협안을 만들었다. 그래서 북한의 핵시험을 막았다. 추가 미사일 시험을 막았다. 큰 이것이 정책적 성과다 하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첫 번째, 국제공동체에 우리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 시험하고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택한 선택이 아니었다. 미국과 한국이 매해 군사훈련하고 이렇게 우리를 제재하고 이렇게 못살게 굴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택한 선택이었다. 봐라. 미국과 한국이 군사훈련도 중지하고 제재도 풀고 공단도 다 해결하니 우리도 이제부터 실험 안 하자고 하지 않느냐. 핵심 우리 안 할게. 그러면 세계에서 결국 북한이 저렇게 핵 지금까지 한 건 할 수 없이 한 무리한 조치였네. 괜히 저 미국과 한국이 저렇게 북한을 구석으로 몰고
가서 어느 사태가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당위성이 부각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된 모든 핵 협상과 대북 제재의 국제법적 기초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난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시험할 때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 제재 결의를 계속 채택해 왔어요. 이것은 뭐냐? 국제공동체가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국제공동체의 의지였습니다. 이걸 우리 인정할 수 없다. 내가 뭘 해야 돼?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이 과거를 다 백지화하고 이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약속한다면 지난 수년간 국제공동체가 해온 이 모든 대북제재 법률적 기초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말하는 인도 파키스탄식 핵보유 접근법입니다. 인도 파키스탄이 바로 이렇게 했어요. 단 짧은 시간에 핵시험을 연이어 진행하고 국제공동체에 이제부터 우리 핵시험을 안 하겠으니 제발 제재를 풀어달라. 이렇게 연구해서 10년 전. 그런데 오늘 돌이켜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적인 핵 비확산 체계, NPT 체계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보유국이라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제적인 제재망에서 이제 다 풀려났습니다. 엄격히 NPT 체계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제 핵 공급 그룹화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설비와 기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제공동체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요 길로 지금 북한이 딱 가로갑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이미 간 길이 있는데, 길도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간 길이 있는데 왜 북한이라고 요 길로 가지 못하겠느냐. 요 길로 지금 여론을 몰고 가는데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런 가정을 세워봅시다. 과연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느냐? 이러한 핵문제 해결의 단계적 협상으로는 정당은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핵폐기론을理論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김정은의 핵포기 약속을 국제공동체가 믿을 수 있느냐? 또 그것을 검증할 방도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가령 핵 동결에 합의했다고 칩시다. 다음 단계에서 핵 단계론자들은 북한이 김정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내놓을 수 있게 인센티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북한 경제를 해생시켜 주자. 그러면 첫 번째, 남과 북이 이런 경제적 격차도 좁혀지고 또 북한 경제도 김정은이가 되살아나는 걸 보고 이 길로 가면 북한이 다시 경제적 부흥을 이룩하고 내가 장기 집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핵무기가 진짜 필요할까? 이걸 내놓고 대신 한국과 미국으로부터 더 큰 경제적 원조를 받자 하고 핵무기를 내놓게 만들자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방안입니다. 인센티브를 보여주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김정은한테 이만한 돈을 주겠으니 핵무기와 미사일 다 내놔. 그리고 이거 가져.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 와서 맞바꾸면서 핵 문제를 전결 짓는다. 이게 단계적 해결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김정은이가 사기친다고 가정합시다. 이걸 우리가 무슨 수로 믿겠습니까? 북한의 갱도가 몇천 개인데 어느 곳에 핵미사일을 숨겨놓고 다 내놨다고 말하고 있는지 이걸 검증할 방도가 있습니까? 이건 전혀 검증할 방도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핵무기에 집착한 김정은의 속셈을 보지 못한 생각입니다. 김정은은 지금까지 김정은과 김정은 독재자들이 말로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다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독재자로 불림했던 리비아의 가다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100%다 목이 날아났습니다. 이전 루마니아 차우스제스크,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세비치 등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반인륜 범죄를 범한 독재자는 세계가 살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자기의 목숨을 지탱할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수단은 핵무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전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될 때 처음으로 1990년대 초 이전 유고슬라비아가 붕괴됐습니다. 90년대 말에 그때 전 세계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인도주의 간섭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개념인가 하면 해당 나라에서 독재자가 자국 국민들을 마구 죽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외부에서 그것을 간섭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자주권 유린이다. 이것이 국제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고슬라비아 사태를 계기해서 이러한 국제법적 개념이 변했습니다. 코소보에서 대량 피난민 사태가 일어나고 유고슬라비아에서 보스니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로 죽이려게 하고 이렇게 되자 전 세계적인 국제법 학자들은 이런 인도주의적인 재난이 일어났을 때 외부에서 무력으로서 그 독재자를 드러내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렇게 국제법이 달라졌습니다. 그에 기초해서 리비아 가다피도 나토군이 공수됐고 이라크도 들어갔으며 오늘 현재 시리아에도 지금 미군과 또 나토군이 폭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김정은은 모조리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말하는 민중봉기가 크게 아니고 어느 한 도시에서나 국부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합시다. 김정은은 아마 땅크를 들이밀어서 무자비하게 진압할 것입니다. 만약 김정은이 이 민중봉기 진압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다고 생각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선 한국 국민들과 여러분들부터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걸 왜 가만히 있느냐? 세계가 저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촉기관총으로 쏴주는 거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외국 군대가 들어가서 그 독재자를 드러냈는데 저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에 떠밀리면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진짜 간섭해서 저 독재자를 드러내고 인민들을 구원할 것이냐 마느냐 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김정은은 핵무기를 꺼내 자 들어오기만 하면 이 당신 누군다.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런 생각까지 다 계산하고 있는 김정은이 핵무기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취하여야 하는가? 군사적 문제는 저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대북 선제 타격론이 지금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해서라도 미리 저 암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선제 타격도 역시 그러한 가능성, 옵션으로 계속 열어놓고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군사적 방법, 이러한 선제 타격은 정말 제일 마지막 수단, 제일 마지막에 정부득이한 경우 진짜 이제 먼저 들이치지 않으면 한국이 진짜 큰 핵참화에 당장 당할 수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이 명백해지는 순간 선제 타격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선제 타격이 과연 어느 정도 현실성 여부가 있고 이 문제가 과연 실천적인가 현실적이냐. 만약 선제 타격이 성공하자면 순간의 선제 타격에서 그 어떤 반격이 일어나지 못하게 단번에 눌러버려야 하겠습니다.
만약 단번에 모든 걸 눌러버리지 못하고 김정은이가 한국을 향해서 미리 준비해놨던 핵미사일이나 지금 38년 휴전선 때 배치한 장사정포를 해서 동원해서 생화학 포탄들을 쏜다면 엄청난 재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셈법은 무엇이냐? 앞으로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면 마지막 수단에는 북한 혼자서 견디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국도 끌어들일 방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끌어들이는 방도는 간단합니다. 북한이 일본에 향해서 미사일만 하나 쏘면 중국군은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본의 미사일이 하나 떨어져서 일본 국민이 몇만 명 죽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죽인 미군은 무조건 동원될 것이고 아마 일본 자위대도 북한을 치겠다고 아마 덤벼들고 개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상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결국은 이러한 선제 타격으로는 여러 가지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하겠는가? 대북 정책, 대응책 순위를 꼽으라면 저는 첫 번째, 북한의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투입에 이어서 북한 주민들을 민중봉기에 걸기시키고 계몽시키면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 소련이 붕괴되고 이전 동유럽에서 공산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들의 의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북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한국과의 싸움은 임계점을 둘러싼 싸움입니다. 북한에서 제가 이제 말한 것처럼 북한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가마의 물은 지금 끓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이러한 임계점을 막아버리고 그 물의 찬물을 지금 공포선행 정치, 그 다음 핵개발 이런 걸 통해서 그 가마에 지금 찬물을 계속 부어놓아서 임계점이 올라가는 걸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국이 장작을 계속 들이밀어서 불을 떼서 이 임계점이 넘어서게 해야 합니다. 임계점이 넘어서게 하는 건 바로 북한 주민들을 민중봉기에 나서도록 그들을 계몽시키는 겁니다. 지금 북한 주민들이 민중봉기에 나서려면 의식상태가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한 30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국은 잘 산다. 또 한국은 민주화된 사회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북한 주민들이 자기의 생활, 자기의 미래,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백두혈통의 허구상을 폭로하는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각이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뿌려주어서 그들이 의식을 점차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요구를 제기하고 일어나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 가능해서 북한 정권을 붕괴시킨다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응 순위는 저는 현재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해서 김정은이가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 이거 핵무기를 이거 내놓고 내가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나올 때까지 현재 대북 제재를 계속 유지해서 계속 코너를 몰고 가야 합니다. 이제 풀어주면 안 됩니다. 이제 만약 우리가 풀어주면 주변 나라들이 중국을 우리가 앞으로 다시는 대북 제재에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계속 가해서 마지막까지 끌고 몰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대북 인권 공세를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알다시피 지금 김정은은 무자비하게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자기 측근 고위 간부 지역 자기 집안 내 조금만 걸릴 때 무조건 죽이고 있어요. 이걸 국제적으로 계속 열어놔시켜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겨야 한다는 그런 국제법적인 문건이 나와야 합니다. 아쉽게도 지난해 12월 국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라는 이름 대신 북한 지도, 리더십, 북한
북한 지도자들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하고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넣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나? 우리 한국부터가 나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북한 인권법이 한국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빨리빨리 취해가지고 한국부터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단죄하고 올해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 또 12월에 진행되는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부해야 한다. 이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결의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북한 사람들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뭔지 모릅니다. 이거 복잡한 국제 이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나 김정은이가 그 무슨 알지 못할 재판에 해부해야 한다는 결의가 나왔다. 이건 압니다. 사람이 왜 재판에 갑니까? 북한에서 사람이 벌써 재판에 끌려간다는 건 범죄자, 뭘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문장을 가지고 김정은은 범죄자라는 인식을 북한 주민들한테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판에 가면 사람은 판결받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아는 재판은 재판에 가면 감옥에 가든 징역을 살든 강제노동을 가든 무슨 처벌이 뒤따른다. 이게 북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재판에 해부됐다. 그럼 김정은은 범죄다. 또 김정은은 무슨 처벌을 받는다. 결국은 김정은한테는 미래가 없다는 이 복잡한 말을 딱 한 문장,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해부하는 결정이 채택됐다. 이 한마디를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머리를 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한국부터가 북한 인권 문제를 앞장에서 들고 나가야 돼요. 같은 동족인 우리가 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주저합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 한국이 지금 한국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언제 나왔습니까? 미국과 일본 한번 다른 서유럽과 비교해 보세요. 작년대에 통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 우리가 저렇게 너희처럼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인권 문제에 눈을 감는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서는 원칙성 있는 대북 교류, 대북 협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원칙성 있는 교류와 협력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 문제가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섬입니다. 섬. 휴전선 지역에 이런 섬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북한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거기서 일을 시키고 뭘 받아낸다. 이런 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이 물론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의 발전된 실상을 알리는 데는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 지불 방법은 이건 좀 아닙니다. 북한 대북 지원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국 국민들이 북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고 도와주려 한다는 걸 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했거든요. 그 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월급을 무엇 때문에 김정은한테 주는가 하는 겁니다. 설사 그 돈이 노동자들한테 갔다가 김정은이 다시 그것을 빼앗는 한이 있더라도 국제노동법, 한국노동법에 맞게 본인들에게 봉투에 이어서 매달 지불했다면 그러면 설사 퇴근 뒤끝에 당국이 다 오늘 돈 받은 봉투 다 바쳐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매달 매년 계속 반복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한 달 동안 이거 진짜 아픈 분 무릎 가서 일했는데 내가 번 돈은 내 놈이 다 빼앗아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원칙성 있는 대북협력, 대북교류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지금 식량이 대단히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식량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저렇게 굶주리는 우리 동포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식량을 주어서 북한 동포들에게 굶주림을 달래줘야 합니다. 문제는 방법 문제입니다. 어떻게 주느냐? 이 식량을. 국제공동체에는 식량 원조를 어떻게 주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식량을 가져다 주고 식량을 가져다 준 사람이 현장에서 직접 분배한다. 이거 보고 분배 리패 원칙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적대 관계 있는 북한과 적대 관계 있는 미국도 북한에 식량을 주고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한까지 날아가서 군대 리페 행사라는 걸 딱 해요. 미국 사람들도. 쌀 100톤, 자강도 예를 들면 어느 군에서 쌀을 준다. 100톤을 쌓아놓고 주민들 쭉 세워놓고 연설합니다. 이거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미국 어느 단체 이 월드 비전에서 가지고 온 쌀입니다. 여러분 이 쌀을 미국 국민들이 그런 성의대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공급 시작합니다. 물론 쌀을 100톤 가져다 주면 군대가 10톤 가져가고 100톤 중 90톤을 가져가고 주민들이 한 10톤 정도 먹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걸 먹을까요? 다 아니다. 가져다 주면 대부분은 군대에 가고 극히 일부만 주민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이 노리는 건 뭐냐? 이 쌀이 미국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 정치적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국도 이렇게 합니다. 쌀을 주되 쌀이 가는 현장까지 갖춰와서 그 주민들에게 이 쌀은 우리 남한에서 보낸 북한 주민들에서 보내는 쌀입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밥에 잡숴보시오. 설사 그들이 대표단에 온다, 당국이 다시 빼앗는다. 주민들이 이걸 알려줘야 해요. 만약 알려주지 않고 지난 시기처럼 거둬준다면 김정은은 돌아서서 이거 내가 남한과의 협상을 잘해서 빼앗아낸 전리품이라고 말합니다. 전리품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전투에서 빼앗아낸 거. 이렇게 자기의 치적을 공고하는데 식량협조를 이용합니다. 지금까지 물론 한국 정부가 이걸 시도했습니다. 매번 회담 때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들어가서 분배 리피하겠다. 그럴 때마다 북한이 어떤 전술로 치고 나왔다면 1991년도 노태우 정권 때 북한과 남한 사이에 남북협력 기본 합의서라는 걸 채택했어요. 그 합의서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현재 북한간의 관계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로 나가는 매우 특수한 관계다.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쌀 주면서 리피하겠다고 하면 북한은 그것은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 쌀을 줄 때 하는 거고 남한과 우리는 같은 동족이 주는 쌀인데 너네 그러면 우리 북과 남의 관계를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로 만들려는 것이냐. 이게 무슨 통일로 가는 정책이냐. 우리 이거 언론에 공개하겠다. 남한이 이거 지금 남북관계를 국가관계처럼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 법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모든 대북협력, 대북지원은 바로 남한이 주는 이 모든 협력과 지원이 남한 사람들에서 온다는 걸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걸 계속 알려주어야 당국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철저히 복종해서 끌고 나가는 것이 바로 원칙성 있는 대북협력, 원칙성 있는 대북제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현재 북한 실상과 또 앞으로 이 북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간단히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